류석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이승만 8탄에서는 미국으로 간 이승만의 밀사 외교와 공식 직책도 없는 30살의 청년 이승만이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차례로 만났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조국의 독립을 요청한 사실을 다뤘던 것이죠. 이번 구탄에서는 이승만의 아들 태산, 봉수라고도 합니다. 태산이 어떻게 미국에 왔고 그리고 또 죽게 되었는지, 30살의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를 거치면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됐는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우드로 윌슨 총장을 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 문제 다루기 전에 정부 현안에 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 시절부터 시작해서요. 참여 때 거부권을 사용한 적이 여러 번 있겠죠? 여러 번 있었는데 정확하게 몇 번이고 뭐 이런 걸 잘 기억을 지금 정리를 좀 해봐야지 알겠는데요. 네. 사용했습니다, 거부권. 거부권을 사용했었죠.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한두 가지가 혹시 거부권을 사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대한민국을 출범시키고 국회랑 가장 갈등이 심했던 게 그 반민법. 반민특위법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친일파 정리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하자 그런 논쟁으로 거의 뭐 하루에 한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신들 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공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거부권 행사된지는 정확히 정확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회와의 갈등 중에도 반민 관련된 법이 있었다. 친일 문제 정리하는 것을 두고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국회가 이제 그 반민법을 만들어서 압박을 하고 또 나중에는 결국 반민법이 무력화되거든요. 그 한 1년? 실제 반민법을 가지고 엄청나게 말하자면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특위 검찰부의 검거는 한 6개월 진행됐고요. 그때 이제 뭐 거물들을 많이 이렇게 검거했고 그 검거된 게 언론에 예컨대 뭐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검거가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막 검거되고 또 박흥식 김현수 당대 최고의 지금으로 치면 삼성그룹 회장 현대차 회장 같은 분들이 이제 국회가 만든 검찰부에서 구속을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반민족 문제에 대한 처벌 열기가 높아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경찰 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국하면서 이제 경찰 조직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경찰 출신들이 대부분 일제 때 하위직, 중하위직 경찰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반민법을 강화해서 주장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이 경찰들이 남노당의 온갖 문제들을 조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구속시키면 남노당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은 그러니까 반민법이 겉으로 보이는 거지 밑에서는요. 남노당과 이승만의 갈등을 이제 어떻게 이게 정리할 것이냐를 두고 반민법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당시에 농지개혁 관련한 문제 가지고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여러 번 주고받았죠. 근데 그거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정부안이 나오고 국회에서 또 안을 수정하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죠. 그거는. 그것도 있고요. 초대 내각 구성을 가지고도 좀 진통을 겪었죠. 초대 내각도
예, 부통령 문제로 부통령 예, 문제. 티격태격했죠. 네, 그리고 이제 부통령, 총리 뭐 이런 문제를. 예, 그 김성수 선생을 한민당이요. 예, 네. 한민당한테 좀 내각을 일정한 상당한 사이즈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집을 안 줬어요. 대통령이 쇳까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네. 엄청 난리가 나고 하여튼 지금이 건국대만큼 건국대를 해서 말도 못하게 난리였습니다. 네.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 2장의 사진을 한번 연거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 먼저 보여주시고요. 지금 저 사진하고요. 또 하나의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 사진인데 저 사진들 한번 조금 보니까 이승만의 가족들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 사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미국 신문에 난 저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의 아들 봉수 태산 이 미국에서 이제 만나서 같이 살면서 그 우리 부자가 이제 아버지는 워싱턴 그 대학에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이제 재학 중이고 아들은 지금 한국에서 와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기숙사 뭐 방구석에서 살고 있다. 근데 이 양육 아들을 아버지가 학교 가고 다른 일 하는 낮 시간에 아들을 좀 돌봐줄 그 기독교 가정에 뜻 있는 분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신문사가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워싱턴 타임즈요. 예, 워싱턴 타임즈 같네요. 1905년 5월 기사인가 그래요. 예. 1905년 5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미국에 이제 뭐 밀사인지 뭐 하여튼 와서 유학과 밀사의 그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아들이 온 겁니다. 아들이 와서 이제 기숙사에서 살던 이승만한테 아들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승만이요. 공부해야지 뭐. 근데 이 아들은 아직 그때가 한 6살, 7살 그 정도밖에 안 된 아들이니까 지금 신문에 난 저게 그 당시 현재 모습일 겁니다.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저때 30살, 아들은 한 5살, 6살. 저 때에 이제 워싱턴 그 타임즈가 이 딱한 사정을 보도하면서 이 부자를 좀 도와줄 그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좀 후원을 좀 부탁한다. 그런 기사입니다. 네. 자, 앞에 한번 그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지금 워싱턴 타임스 시장 말고 저 사진은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 가려고 이제 미국을 가는 게 정해지고 나서 이게 감옥 나오고 3개월 만에 미국을 가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이미 미국 가서 그냥 금방 안 올 거다라는 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다 모시고 데리고 아버님 모시고 아들 데리고 부인하고 같이 이제 누님하고 누님 아들 조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서 가족 사진 하나 찍은 겁니다. 저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이승만 아들이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중고등학교 때 쓰던 모자 같은 저 모자를 쓴 게 아들, 옆에 어린애가. 네, 이승만 옆에 있으면 모자를 쓴 중학교 모자처럼 보이는 그런. 네. 네. 근데 저 아이가 아까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던 워싱턴 타임스의 그 사진의 그 주인공 똑같은 주인공이군요. 같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시차가 지금 한 6개월 차의 사진일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가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을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한 여러 이제 그 미리 전 단계에 그냥 덜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윤병구하고 그 뭐 청원서도 만들고 한 거 이런 것들을 들고 뭐 온갖 관계 요로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예.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해요. 그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한국에서는 저 봉수를 아들을 태산을 이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 과정이 이제 약간의 그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승만과 같이 감방 생활을 했던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의 일기에 보면은 박용만이 아들 태산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다라는 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박용만 혼자서 이제 이승만의 아들을 데리고 온 곳으로, 그리고 저때 박용만이 오면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썼던 독립정신 원고도 갖고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용만이라는 그 감옥에서 알게 된 엄청나게 가까운, 이승만을 엄청나게 따르던 사람이 이제 미국에, 그때 그래서 결국 박용만은 와이오밍에 있는 헤이스팅스라는 대학에 유학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박용만 인편의 아들과 독립정신 원고가 이제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박용만이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저 지금 워싱턴 타임스 기사를 잘 보면요. 박용만 얘기가 안 나오고 다른 사람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워싱턴 타임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사진. 네. 저 안에 내용에 보면 박용만 말고 다른 인물이 저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두 사람 이름이 나오고, 제가 두 분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떤 두 사람이 한국에서 오면서 아들을 데리고 이승만한테 데려다 줬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저 신문 기사가. 그리고 저 신문 기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사정이 이렇게 딱하니까 어디 신문 같은 그러니까 신문에 이런 딱한 사정을 좀 소개해서 나를 좀 니네가 도와줄 수 없겠냐고 요청을 한 것을 신문사 데스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아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미국에 온 거는 누가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 사람이 실명이 2명 나옵니다. 네. 네. 아들이 어떻게 왔는지 박용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배를 타고 왔겠죠. 그러니까 고행이 깊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애가. 그래서 제가 저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박용만과 네. 그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셋이서 같이 미국을 왔을 수도 있다. 오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미국 오는 게 2달씩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그 교통편을 갈아타야 됩니다. 배를 타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아마도 같이 왔을 거다.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까지 오는 길에 그 당시 철도가 아마도 샌프란에서 이 미국 대륙의 북쪽으로 쭉 가는 암트랙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부에서 암트랙을 타고 그냥 워싱턴으로 오면 비교적 빨리 오는데, 그게 비싼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에서 LA 쪽으로 내려와서 남부의 텍사스 뭐 이런 데를 거쳐서 저 시카고 쪽으로 가는 이 돌아가는 기차를 타더라고요. 서던 뭐 라인인가 하는 근데 그게 이제 이승만 일기에 보면은 그게 표가 싸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차값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세 사람, 그러니까 박용만과 태산을 데리고 온 두 사람, 태산까지 합해서 네 사람이 배를 타고 샌프란에 와서 텍사스 쪽으로 돌아가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남쪽으로 해서 LA로 해서 텍사스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그 중간에 어딘가에 박용만은 와이오밍 쪽으로 가는, 콜로라도 쪽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는 데서 내리고,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계속해서 워싱턴으로 펜실베니아로 해서 거기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고 워싱턴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이제 같이 오다가 박용만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셋이 얘를 데리고 가는 것은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내리겠다. 나머지 니네 두 사람은 어차피 워싱턴까지 간다니까 그럼 얘를 잘 데리고 가서 이승만한테 전해라. 뭐 그러고선 헤어졌을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예. 그거 한번 좀. 요 사진, 요 이미지는 뭔가요? 요거는 이제 보면 맨 위에 이름이라고, 네임이라고 돼 있고, 리태산아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태산아인데, 저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승만이나 주변 사람들이 태산이라는 이름. 태산아 아닐까요? 태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를 태산아 부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산아가 이름인 줄 알고, 그냥 태산아라고 해서 저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이태산이죠. 이태산인데 이제 하도 그냥 태산아 그러니까 그게 사람 이름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아까지 붙인 거고. 근데 이제 저게 보면은
그 죽은 날짜, 그다음에 뭐 죽은 이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디프테리아라고 써 있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cause of death, 그러니까 병, 그러니까 죽음으로 간 병이 뭐냐, 디프테리아고, 그다음에 2월 26일 06년 2월 26일인 것 같습니다. 데이트 오브 인터멘트. 네. 그러니까 06년 이게 태산이가 왔다는 기사가 난 게 05년 5월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로부터 한 8개월 후, 9개월 후, 그 다음에 2월 달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죽은 데는 뭐 어디다. 1906년 2월 26일. 네. 사망 날짜가 1906년 2월 26일이다. 저렇게 그렇습니다. 표기한 거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병명 병명으로만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저 기록 위에도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게 좀 기록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프테리아니까 뭐 당연히 이제 막 그 무슨 설사 같은 것도 하고 열도 나고 하고 그것을 이제 돌봐야 되는데 예. 이승만은 생계가 보장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때 어떤 식으로 생계를 확보하냐면은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교회나 또 학생들 모임에서 이승만을 초청을 하면은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여기 왜 왔고 한국은 어떤 나라고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이제 맞으면 그 일정한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니까 이제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뭐 강사료를 주는 대로 이제 뭐 1불이건 10불이 그때 굉장히 작은 돈을 받았더라고요. 뭐 한 5불 뭐 3불 뭐 이렇게 받. 이제 그런 돈을 받아서 이제 생계를 꾸리는 거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애가 아픈데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아까 그 5월달 그 기사, 워싱턴 타임스 기사는 그때는 봉수가 아프기 전입니다. 네. 이제 둘이서 와서 이제 힘든 생활을 할 때 저렇게 좀 주변에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우리 두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결국 미국 온 지 10개월 만에 네. 06년 2월 달에 운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승만의 단 하나뿐인 친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친구가 좀 계속 장성을 해서 그 이승만을 나중에 이제 도왔으면은 또 달라졌겠죠. 나중에 그 이인수 박사라는 양자를 나중에 하와이에 가서 이제 맞이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거의 뭐 한 몇 년, 한 50년 이상, 6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시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 동안은 이제 이승만은 아무도 없다가 중간에 프란체스카를 만났고, 프란체스카가 많이 도와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인수라는 양자를 맞아들였고,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네. 자, 디프테리아로 감염병이죠. 디프테리아 감염병으로 해서 돌아가신 걸로 지금 기록에 있네요.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청년 이승만은 그런 고행, 아들이 죽는, 미국에 온 지 약 10개월 만에 죽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어떤 이제 또 삶을 살았는지, 특히 미국에 유학을 왔으니까 미국에 유학 온 건 지난번에도 선교사 이야기와 더불어서 유학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 그거 한번 좀 사진 띄워주시고요. 예. 요 사진 넘어가기 전에 예. 사실 이제 워싱턴 타임스 기사에 보면요. 예. 우리가 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대목이 하나 나오는 게요. 이승만은 이 아들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전혀 익스펙트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서울에 있는 가족들한테 저 봉수 태산을 미국에 나한테 보내라라는 요청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가족, 즉 아까 옛날 사진에서 봤듯이 아버지, 이승만의 아버지, 아기의 할아버지, 혹은 아기의 엄마, 이승만의 부인, 박씨 부인. 이 두 사람이 그러면 합의해서 이 아들을 이승만한테 보내자고 했던가, 아니면 둘이서 의견이 달랐는데 누군가의 의견 때문에 이
아들이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이승만은 저 워싱턴 타임스 기사에 보면 나는 이 아들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은데 얘가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갑자기 아들이 왔는데 그렇다고 아들을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힘들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라는 기사인데 그래서 저걸 보면 되게 그 마음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아버지가 보냈나 부인이 보냈나 애가 본인 의지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 6살짜리 애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승만 가족사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아버지가 보냈을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보냈을까? 나는 할아버지는 절대 보내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부하러 가고 저 일하러 간 아들한테 얘를 양육하는 걸 이제 짐을 지우려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고 자손을 이어가야 되니까 키웠을 수도 있죠. 부인도 정상적인 화목한 가정이면 안 그랬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박씨 부인이 이승만이 저 감옥에 있을 때 엄청 이승만의 석방을 위해서 막 저 대한문 앞에서 덕수궁 문 있잖아요. 그 대한문 앞에서 막 이렇게 석고대죄해서 상소를 올리고 막 밤새워 울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는데 이승만이 이제 미국 가고 그 신흥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하고 역시 감옥 친구고 네. 굉장히 신흥우, 신궁우 형제가 있죠. 예. 가까운 사이인데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쓴 회고록 중에 그 박씨 부인이 바람이 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런 모든 영향이 기록을 있을 것이다. 그런 모든 기록을 다 합쳐 보면은 박씨 부인이 뭔가 좀 딴 생각이 들어서 이 아들을 이승만한테 보내면은 자기가 좀 문신에게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은 해석이 된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승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 태산이 아는 사람 인편으로 이제 손을 잡고 데리고 와서 얘하고 같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생활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갑자기 보내게 된 배경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가정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그런 나름의 의심인지 뭐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보려다 말았던 이미지 한번 볼까요? 네. 자,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지금 어느 대학의 당시의 내부 기숙사로 지금 알려져 저게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예. 하지홀이라는 예. 그 기숙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 가봤습니다, 제가 직접.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 찍은 사진인 것 같고 예. 기숙사가 굉장히 호화로운 것까지는 아닌데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저 하지홀에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쓴 겁니다. 저 이승만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사진 위에 써 있는 글자들은 전부 이승만 본인이 쓴 겁니다. 하지홀 1909년 프린스턴. 그러니까 프린스턴의 하지홀에서 찍은 사진이다라는 걸 기록한 거죠. 예. 그러면 저서 이제 기숙사 사진을 보는 김에 이승만의 유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어떤 공부 쭉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러니까 그 워싱턴에 오자마자 조지 워싱턴 대학에 이제 어플라이를 합니다. 네. 조지 워싱턴 대학에 그때 굉장히 유명한 니담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총장을 할 때요. 네. 그 니담이라는 사람이 아시아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이승만이 갖고 아마도 이승만이 그때 배제학당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증명서를 아마도 뭐 영문으로 좀 만들어서 갔겠죠. 수업은 뭘 들었고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19통의 당시 한국에 있던 우리 미국인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내가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진 교육을 받고 여기 지금 왔는데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하니까 그 니담 총장이 각별하게 이승만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얘를 받자라고 해서 1학년부터 다닌 게 아니고요. 2학년인가 3학년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배운 여러 가지 과목들을 맞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미국 대학의 이제 교과 과정에서 1학년 때 배우는
뭐 철학개론 이런 거는 뭐 배제학당의 어느 수업에서 들은 걸로 쳐준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검토를 거쳐서 중간에 편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편입생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들어가서 그것을 1904년 1월 달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미국 대학이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신학기가 시작해서 5월 달에 한 학기가 끝나고 이제 5월 6, 7월 6, 7 놀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1904년 스프링 시메스터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사로서 뭔가 그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한 온갖 활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대학에도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배제학당의 학력을 상당히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의 추천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네. 또 그런 문제에 당시 아시아권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던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총장을 하던 니담이라는 분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해서 이 사람은 뭐 얼마든지 지금 그 우리가 학생으로 편입시키생으로 받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이 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네. 조지 워싱턴 다음에 그러면 어떤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하고 아마 한 2년을 다녔을 겁니다. 네. 조지 워싱턴 대학에 2년을 다니고 이제 내가 대학원에 가서 석사 박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갈 것이냐. 당연히 이승만으로서는 하버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석사 박사 과정에 우선 석사 과정을 어플라이를 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에는 석박사 통합 과정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저도 80년대 미국 가서 유학할 때 석박사 통합 과정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학원에서 뭐 코스를 몇 개 하면은 나중에 논문을 쓰면 박사학위를 받고 그 박사학위를 받는 중에 만약에 제가 중간에 학업을 뭐 만약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 석사를 요런 조건만 맞추면 석사학위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제가 미국 갔을 때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 진학을 해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박사 과정으로 가는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전명훈하고 장명환이라는 분이 스티븐슨을 저격하는 그 사건이 장인환이요, 장인환. 네, 장인환. 예. 장인환, 전명훈 두 사람이 그 스티븐슨을 저격하는 사건이 예. 샌프란시스코인가에서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 두 분은 맞으면 스티븐슨이 너무 일본 편을 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일본이 우리를 먹는 것을 니네가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막아주기는커녕 너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너무 이제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 화가 나서 우리 사람 입장에서 이제 저격을 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립운동 같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당시 미국은 일본이랑 굉장히 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국제 정세로 보면은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멀쩡한 미국 사람 하나를 죽인 거예요. 맞으면 테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나빴습니다. 마치 뭐 요새 막 하마스가 민간인 막 죽이면 우리가 하마스에 대해서 불안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 주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한인 교포들이 우리가 좀 변호사라도 이렇게 모시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두 사람을 좀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여론이 생기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좀 이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얘기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이승만이 떠올라서 이승만한테 이거를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인 사회가. 이승만이 하버드 재학 중일 때,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을 마치고 하버드에 가서 이제 하버드에서 새로운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기는
이승만은 그 요청을 받고 학업을 핑계로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승만이 또 문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일부 있는데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최근에 좀 밝혀지고 있어요. 그 송철회고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그 이 사건에 대한 이승만의 입장을 잘 해석해 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승만이 그런 요청을 받고 샘프란에 가서 그 두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조선 사람의 울분이 무엇이고 미국은 왜 조선을 도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서 근데 이제 이승만은 그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법정에 직접 이승만이 가서 그 두 사람을 옹호해줄, 디펜스해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들이 돈을 모으고 돈 모은 것으로 변호사를 이제 모시고 그 변호사한테 변호사들은 한국말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변호사들한테 이 두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게 그리고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총기로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그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그 울분을 이해하면서 이 사건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변호사들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번, 한 번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한 기간 거기 체류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법정 가서 진술할 때 그럼 너네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 송철회고록에 보면은. 네. 근데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또 그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을 굉장히 비틀어서 이승만은 비겁하게 자기 학업만을 위해서 동포의 그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이 거사를 외면했다라는 식으로 막 비판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실제 송철이라는 분이 회고록을 쓴 거 보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이승만이 어떻게 와서 거기 그 당시에 문양목이라는 목사가 막 대동 청년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단체의 지도자로 모시겠다 그러면서 혈서를 씁니다. 혈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혈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때 그래서 이승만이 샌프란에 가가지고 이분들을 돕고 세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누구를 선임하고 어떤 분 한 사람이 아니고 변호사가 한 서너 명이 선임이 됩니다. 동포들이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 두 거사를 일으킨 분들과 이승만이 만나서 변호사와 함께 그 법정에서는 단순한 이 총기 살인 사건으로 가지 않게 더구나 이승만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한번 저질렀잖아요. 과거에.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절대 불리하지 않게 하도록 굉장히 애를 썼고 옹호를 많이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걸 아니라고 이승만이 치사하게 하버드에서 박사 논문 쓰는데 뭐 공부하는데 자기 아니만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승만이 거기 가서 문제는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는데 이승만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도우니까 하버드의 역사학과의 지도 교수가 이승만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내 학생이라는데 얘는 지금 사람을 죽인 그 테러 자기들 생각에는 테러한 사람을 돕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나 찾아와서 뭐 지도받는다고 내 연구실에 왔다가 나한테 총이라도 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는 지도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승만을 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그 하버드에서의 유학이 그런 상황하고 막 맞물리면서 이게 뭔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리 내가 지금 미국 와서 빨리 좀 학위를 마치고 또 전공하는 분야 이런 걸 해서 빨리 해서 미국 학위를 받고 뭐 한국을 돌아가서 혹은 뭐 끝나고 한국을 안 가더라도 할 일이 많은데 하버드에서 이렇게 지체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버드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대학을 알아보자 그러면서 프린스턴을 알아봅니다. 예, 프린스턴 대학 앞서 이야기가 조금 하버드 대학이 조금 구체적으로 길어졌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그 논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에 대한 논문도 있고요. 다른 거 한번 좀 그 이미지도 보여주죠. 예. 네. 프린스턴 대학에서
어떤 논문을 썼고 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프린스턴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에서 주로 어떤 공부를 이승만이 유학하면서 한 거죠? 우선 대학교 세계 로고 나오는 네. 거 좀, 예, 거기 보시면요. 제가 졸업한 날짜를 적어놨는데 저걸 보면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1907년에 받았어요.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5년 1학기부터 한 2년을 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은 편입을 했으니까 뭐 말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조지 워싱턴을 졸업하자마자 하버드에 진학하는데 하버드에 진학한 게 그러니까 1907년 9월 학기라고 치면은 그렇습니다. 1907년 9월 학기면은 지금 한 3년 동안 3년이나 하버드에서 하다가 석사를 1910년에 받아요. 그리고 박사는 1910년 그로부터 딱 한 학기 후에 프린스턴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석사학위 받고 6개월 만에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전명훈 사건하고 엮여 있는 과정을 이해해야 저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하버드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으로 이제 학교를 옮기는 생각에서 프린스턴에서 하버드 대학교 학업을 중단한 채 그 사건 때문에 중단한 채 프린스턴 대학으로 다시 학교를 하려고 진학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공부했던 걸 프린스턴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프린스턴에서는 하버드에서 한 것을 다 채우고 그다음에 프린스턴에서 요구하는 거 몇 개를 더해서 학위를 받게 되고 이제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받으면서 하버드 쪽을 돌아보니까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라도 받을 수 있으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에 재학하면서 하버드에서 개설하는 썸머스쿨에 가서 한 과목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석사를 받는 요건을 맞춰서 1910년 2월에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의 학업은 이런 식으로 막 엉켜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아니 도대체 석사학위 받고 6개월 만에 박사를 받는단 말이야. 이거 무슨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얼핏 보면은 자세한 과정은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다시 아까 논문 이미지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프린스턴 대학에서 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저게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 논문이죠? 네. 예. 저 논문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을 전공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 사이에 뭐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신생국가로 이 태평양 너머의 신생국가로 있는데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장사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당사국끼리는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하고 막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전쟁의 당사국 두 나라끼리는 저 나라 물건은 우리 사지도 말고 파지도 말자. 저 나라 물건을 가져오는 놈들은 우리 안 산다. 뭐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3국 입장에서는 양쪽 나라에 다 무역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고 좋은데 A 나라가 B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C 나라인 제3자가 C 나라가 A 나라하고 거래하는 것 때문에 B 나라가 견제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면 견제를 어디까지 하는 게 합당하냐? 견제를 한다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쓴 거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영국에도 물자를 팔고 독일에도 물자를 팔아서 두 나라가 각자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영국은 미국한테 야, 너 독일에다가 물건 대지 마라. 독일은 미국에다 대고 야, 너 영국에다 물건 대지 마라 하는 요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거고 그것이 유럽에서는 이 미국이 생기기 전까지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유럽 안에서의 무역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중립국이 전쟁 당사자 두 나라의 물건을 파는 것에 불리하게 했는데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생겨서 그런 문제를 중립국 입장에서 최대한 그 무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교역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앞으로 통상을 통해서 세계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기여한다. 맞아,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국제법, 통상, 전시의 통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것이 세계 평화의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논문입니다. 예. 지금 10년 시기에 지금 이제 1909년 10년 시기에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을 오가면서 공부해 1907년부터 하버드를 계산하면 그 시기에 저는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미국의 어떤 전쟁 시기에 어떤 통상 문제까지도 저런 박사 논문. 근데 저게 예. 사실은 감옥에서 쓴 독립 정신에 보면요, 네. 통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미 거기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젊어서 감옥에 있으면서 쓴 독립 정신의 주제, 통상을 통해서 세계가 교화가 되고 세계가 발전하고 통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저 논문이 바로 그 통상을 전시에도 확대해야 되고 그 전시에서 확대하는 것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대서양 넘어 있는 것이 유럽 사람들 통상에 기여를 하고 세계 통상에 기여를 한다는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지금 일관되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잠시 공부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이제 와서 따고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독립정신에 썼던 그 주제를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공식 그 교육기관의 박사 논문에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끈질긴 분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네. 프린스턴 대학에서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주목을 받지만 또 하나 주목을 받는 건 우드로 윌슨을 네. 만난 것이죠. 네.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우드로 윌슨이 이승만의 그 논문 지도교수였다 혹은 뭐 수업을 들은 지도교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팩트는 아니고요. 예.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을 다닐 때 우드로 윌슨은 그때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때 그 당시에는 뭐 동양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요새 미국 대학에 가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 중국에서 유학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으니까 아마 주목을 좀 받았고, 또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그 총장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피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처음에 우드로 윌슨과 인연을 맺게 되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수업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우드로 윌슨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어서 우드로 윌슨 집에 초대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하고도 친해졌다 그러고요. 가족들 중에 둘째 딸 제시라는 그때 아가씨였겠죠. 이 우드로 윌슨의 둘째 딸 제시가 이승만과 굉장히 가까웠답니다. 예컨대 이승만하고 둘이서 이승만이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시를 만나가지고 그 프린스턴 대학에 어디 뭐 한적한 숲속에 놀러도 가고 뭐 그런 사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시가 결혼할 때 이승만이 그때는 하와이에 있을 때인데요. 저게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하버드 대학인가요? 저 학생 때 사진인데요, 지금 저거. 네. 그 제시가 그래서 나중에 자기 하버드 대학원 시절의 사진이라고 그러네요. 네, 하버드 때 아까 이승만을 테러리스트로 막 우려했던 지도교수 사진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시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하고 가까워지고 우드로 윌슨의 가족들 모두하고 가까워졌고, 그 모두하고 가까워졌더니 이제 이승만하고 또래가 좀 비슷한 그 둘째 딸 제시가 이승만하고 각별하게 친했습니다. 뭐 그게 연애 감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지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고, 하여튼 둘이서 따로 뭐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친했고, 나중에는 이승만은 하와이 가 있을 때 제시가 결혼식을 하고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을 초대를 합니다, 자기 결혼식에. 근데 그 당시 하와이에 있는 온갖 미국인 중에서 주지사와 이승만 딱 두 사람을 초청을 했을걸요. 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네, 우드로 윌슨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그 파급력이 훨씬 커졌죠. 그때 이제 청년 이승만과 우드로 윌슨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그 시기에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만남 이후에 조선 독립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줬죠. 자, 그 부분 또 추가적으로 또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제만? 그러니까 이승만과 우드로 윌슨의 만남과 친분은, 물론 우드로 윌슨이 이승만보다 나이가 훨씬 위죠. 네. 우드로 윌슨은 그때 총장을 하다가 총장 임기를 마치고 뉴저지 주지사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그러고 나서 뉴저지 주지사를 마치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
황금 같은 미국의 최상층 정치 지도자를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알게 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돼서 나중에 필요하면 이승만은 언제든지 우드로 윌슨한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또 편지로 온갖 통신 방법으로 연락을 해서 이 문제는 이런 게 맞습니다. 저 문제는 저런 게 맞습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윌슨은 대답을 하고 하는 관계로 발전을 하고요. 물론 그 관계가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원만하지만은 않았죠,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가까웠지만 네. 이승만의 정치적 주장과 우드로 윌슨의 정치적 입장이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닙니다. 뭐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본다. 뭐 너는 그렇게 보냐. 뭐 이래서 맞으면 이승만으로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우드로 윌슨이 자기하고 같은 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안 해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축에서 당시 일본국은 연합국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은 아무래도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연합국으로서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과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과 그것을 본 이승만과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겠죠. 아니,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로 윌슨을 막 좌지우지했다고까지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윌슨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깝고 저 친구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네. 미국 대통령으로서 맞으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이 요구한다고 막 들어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래도 소통이 되는, 소통만 돼도 사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게 되는 그런 인맥을 지금 이제 새로 쌓을 수 있었죠. 네. 유순자님이 이승만 박사님은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셨고요. 저 연관해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개혁이 당시에 뭐 성리학자도 있고 개혁이 당시에 한국 지식인들이라고도 있고 유학한 파들도 있고 국내에서 뭐 한 사람도 있고 성리학을 공부하든 아니면 신문명을 공부하든 당시에 이승만의 어떤 학력이랄까요? 유학이랄까 이런 게 그 당시에 조선 내든 국제적으로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제 완전히 요새 말하면 슈퍼스타로 슈퍼스타. 탑 중에 탑. 탑 중에 탑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서재필 같은 사람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서재필은 근데 안과 의사인가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과학, 국제정치의 최고 전문가가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박사가 국내에 있었느냐? 없습니다. 이승만 다음에 박사 받은 사람이 노스 웨스턴 대학에서 티칭을 한 또 갑자기 이름이 그러면 안 그냥 넘어가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승만 앞에 없었고 이승만 뒤에도 굉장히 시간이 있다가 이제 한참 걸려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국내 인물 중에 그 개화기 때 하면 유길준, 윤치호, 서재필, 뭐 신흥우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그래도 개화 지식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인데 그 지식인 중에서 이승만의 학력은 누가 봐도 맞으면 이거는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그 스타급의 학력이고 그것을 이승만이 뭐 엉터리로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제학당에서 공부한 것까지 다 깨알같이 보여주면서 커리큘럼이 이러니까 이거는 이 과목하고 같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인정받으면서 이제 저렇게 한 거고. 네. 중간에 막 대학원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스티븐슨 사건에 휘말려서 엄청 고생도 하면서 학교를 옮겨서 학위를 받았죠. 네. 오늘 이제 이승만의 구타는 이제 주로는 이승만 아들이 미국으로 1905년에 넘어와서 1906년 2월에 이제 사망하는 디프테리아로 사망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30살의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 대학을 거쳐서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프린스턴 대, 또 하버드에서 학업을 중단하면서 프린스턴 대로 넘어가는 과정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제정치학을 이제 공부했던 뭐 미국사, 국제법, 외교사, 유럽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했던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런 프린스턴 대 박사 논문을 썼던 그런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아니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경력을 보면은 네. 지금도 저렇게 미국 가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정도의,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교포 2세 3세들이 있잖아요. 영어도 너무 잘하고 태어날 때부터. 네. 그래도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영어를 20살 다 돼서 배제학당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미국 가서 온갖 어려움을 헤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게 1910년에 박사학위가 통과가 됩니다. 1912년에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가 그걸 정식으로 책으로 출판합니다. 예. 미국에서는 또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은 무지 많은데 그것을 대학 출판부가 정식 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 그냥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것도 프린스턴 대학 프레스라는 자기네 대학교의 출판부가 자기네 대학 학생의 박사과정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저것이 이제 워낙 그 학자로서는 레퓨테이션을 쌓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박사학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나면은 그걸 출판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미국의 출판부에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의 출판부가 우선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자기가 졸업한 학교의 출판부는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은 뭐 좀 자기가 졸업한 학교보다 조금 이제 세간에서 평이 떨어지는 학교로 내려가서 이제 출판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안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상업 베이스도 출판사가 유명한 데가 많잖아요. 예. 그런 데서 책을 좀 출판해 달라고 해서 그게 출판이 되는 것은 말하자면 박사학위 논문을 쓴 풀 중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은 박사 논문만 상업 출판이 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이 그 논문을 정식으로 출판해서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만들어라고. 지금도 아마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치면은 이승만과 저 학위 논문을 치면은 그 돈 주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존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 박사학위 박희님이 논문. 예, 류석준 교수님 애국자이시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주에 어떤 주제를 마지막 다루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가 끝나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돌아왔다가 이제 다시 또 일본의 그 탄압으로 미국으로 가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석준 교수님 모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 아들 태산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귀국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류석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